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이 그 자기소개서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사실 뭐 거의 쓸 일도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가 완료가 된 다음에 쓰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학생부가 잘 되어 있어야 이제 의미 있는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랑 대학들은 이거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혹시 뒤에 선생님 요거 앞쪽에 조명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자, 오늘 설명드릴 순서인데요. 수시학종 주요 변경사항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랑 작년이랑 올해랑 학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볼 거고요. 이 학종에서 서류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류평가에서 요거 말고도 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평가하는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진로활동하고 뭐 주제탐구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하는 활동의 양, 분량에 관계없이 어떤 활동은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활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평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기재 관리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에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빨리 진행이 돼서 끝에 시간이 남으면 고려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입결을 발표했어요. 21학년도 입결을 얼마 전에 발표해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원래는 학종을 이해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정도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된다라는 게 어떤 전형을 이해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커트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내신으로 선발을 하는 교과 전형은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어떤 학교, 어떤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자들의 내신 구간은 존재하는데 내신이 예를 들어서 3등급 이상이면 무조건 붙고 3등급 이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서류평가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은 높으면 수능 최저 등급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최저를 맞춘 학생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이면 내신 환산 점수로 경쟁을 하게 되고 논술 전형이면 논술 점수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은 올라가면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올라가면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정성평가, 즉 학생부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 학생부가 약하면 약할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높게 붙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 유무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면접고사가 일반 서류 면접이 있고 면접의 종류들이 이제 다른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인데 서류 면접을 포함하지만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구술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논술이에요. 교수님 앞에서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교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풀었어요? 라는 걸 설명하는 시험이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이런 제시문이 없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그 활동이 어땠었는지 활동을 더 자세하게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학교들의 이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도 내가 이 학교에 이 전형에 유리하지 않은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거고요. 정원 변동, 정원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물론 이건 모든 전형에 있어서 경쟁률 변동, 이거는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가 돼 가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붙을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러면 이거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영 교과, 즉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하는지, 전교과를 반영하는지, 진로 과목은 성취도 반영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관리가 된 학생들이 유리하겠구나, 이런 게 답이 나오겠죠. 그게 내신 반영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생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불가능한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추천 여부라든가 학교자에서 추천 받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라든가 추천 인원은 학교당 얼마 정도까지 추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인데, 이거를 이해해야 교과 전형이 이해가 되고, 교과 전형이 이해가 돼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은 이렇게 흘러와서 올해는 지금 22개의 대학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22개 대학은 이제 추천인원 제한해서 뽑고 있고, 15개 대학 또 이 추천인원 제한 없이 일반적인 교과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제 재적수의 비율로,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한 학교에 3학년 재적 인원의 4% 이내에서 추천을 해라 라고 하는 학교가 한 7개 대학이 있어서 상당히 대폭 증가한 교과 전형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추천 조건이 있어서 지금 추천형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한 학교에 2명인데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인문계열만 2명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계열만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추세는 뭐냐면 의대를, 자연계 1등, 2등이 의대를 나는 지원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서울대 직윤을 포기하기 때문에, 근데 3등은 서울대 직윤으로 붙을 수 있는 내신 구간에 못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2명 나오는 경우가 꽤 종종 일어나고요. 연세대 추천형은 원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면접형에서 바뀌면서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3% 추천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5% 추천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고요. 내신 중심으로 평가를 할 거면 추천 인원을 이렇게 늘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은 연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도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통합이 된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통합이 됐고, 얘는 지금 이제 면접이 없는 그런 형태의 전형이 되고요.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과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자, 서강대, 여기가 이제 재학생 비율로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로 학교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 10명 추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성균관대는 제한이 없잖아요. 자, 이런 데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비슷할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교과 전형이고요. 붙을 수 있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학교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1%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하기만 하면 추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추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이화여대는 이제 한 학교에서 10명이거나 5% 이 중에 작은 숫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졸업 예정이 아니면, 졸업을 이미 했으면 추천할 수 없는 학교들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예정자의 가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졸업자도 추천을 받으면. 근데 이게 추천이 가능하려면 우리 학교에 재학생들 제외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인원수가 이 4%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주요대들의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들이 없어요. 모든 학교들이 다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 아래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다 교과 전형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게 그림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작년은 이렇게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을 200명 뽑다가 그 다음에 400명 뽑으면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약 2배 정도가 되는 학교에 분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학생들의 숫자는 내신이 좋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작년과 올해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컷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약대 학부 선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상당히 큰 변수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수시로 923명을 선발을 해요. 자, 923명을 자연계, 약대니까 자연계 정원으로 봐야죠. 자연계에서 923명을 수시로 선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대학 하나가 그냥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생긴 위치가 어디냐? 입학 결과는 대략 한 상위 5번째나 6번째 대학, 한 중앙대, 한양대 요 정도 라인, 그리고 의치한 계열로 따져도 하위 커트라인은 거의 유사하게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에 그러면 이 약학대학으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합격을 하게 되면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 중에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보면서 학생들이 분산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대에서 그대로 상위 학교로 해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외의 일반 학교들의 생명과학하고 화학 계열의 전공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효과, 즉 그게 내신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작년 같으면 떨어졌을 만한 학생부를 가졌던 학생이 올해는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형 유형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분위기는 제가 좀 읽혀지는 것들은 이래요. 올해는 작년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어려워졌고 정시의 문이 넓어졌으니까 저는 정시로 승부를 할래요 라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근데 6,500명이 줄면서 교과 전형은 1,500명이 늘었죠. 그리고 이거는 전국 단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았던 주요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주요대들을 보시면 지금 2021학년도에 이 빨간 부분이 교과 전형이에요. 대략 뭐 27.8% 저 고려대고요. 요거 한양대가 8.9%, 그리고 뭐 중앙대 요런 학교들이 이제 그 교과 선발을 하다가 지금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다 정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연두색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많이 상대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여기가 20% 선이고 여기가 40% 선인데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30% 선의 정시 선발을 하고 있었던 주요 대학들이 올해는 40% 라인에 쭉 다 맞춰져 있죠. 이게 2022학년도에 그 학종 위주로 수시 선발을 하는 학교들은 정시 선발을 40% 이상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합전형은 애지간히 잘해서는 못 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 40.7%하고 17.9%잖아요. 대략 한 60%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더하면 대략 한 50% 정도가 돼요. 교과 전형하고. 근데 이런 학교들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똑같으니까 내신이 좋았던 학생들은 이쪽에 서울시립대죠. 교과 전형으로 올해도 갈 거고 종합 전형으로도 비슷한 학생들이 갈 텐데 옆에 있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이 49.3%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내신이 좋아서 서류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이 이쪽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내가 추천 조건이 맞아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을 예측하기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합격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주요대 라인에서는 한 2등급 안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근데 건국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연세대부터 이쪽까지 다고 이 아래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이쪽 라인에 있는 학교들도 모두 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뭐냐면 작년에는 종합전형으로 붙었을 만한 학생들이 교과전형으로 선발이 되면 이쪽에서 경쟁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종합전형보다는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지는 지원 그룹에서 경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종합전형의 문이 좁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시 인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1학년도에 이미 50만 아래로 내려왔고요. 22학년도에 재학생 수를 볼 때 거의 작년하고 유사한 그러면 수능 응시자는 별로. 이거는 근데 수시를 설명하면서 왜 이 수능 응시자를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줄면 얘가 이렇게 많이 줄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대학이 사실 수능 최저를 완화를 시켰지만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고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지만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도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여기서보다 완화시켰다고 쉬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하게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숫자는 유사하게 나올 것 같고 단 올해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올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수학에서 등급 따기가 상당히 불리해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다르죠. 그래서 계열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자연계는 즉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인문계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 평가가 뭔지 좀 볼게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즉 이게 좋으면 합격이고요. 이게 나쁘면 불합격인데 추천서가 없잖아요. 추천서는 심지어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준 학생도 합격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 한 선생님의 의견이 그 학생의 평가를 결정짓게 됐는다면 너무 학생에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겠지만 어쨌건 추천서는 영향이 없고 이제 내는 학교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서류인데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반이 돼서 자기소개서가 써지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설명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했다, 이걸 하면서 어떤 부분에 성취를 했다라든가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사실을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기소개서 자체만 가지고 평가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학생기록부를 잘 관리한 학생들일수록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기록부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다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패러프레이즈 약간 더 뭐 읽기가 좀 좋게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서류거든요. 근데 학생기록부에서 이미 받고 있는 점수를 다시 받게 되면 의미가 없게 되죠. 근데 이 서류를 평가를 할 때 평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학업 역량하고 지적 탐구 역량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로 이제 교과 세특이라든지 교과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문제는 학생부에서는 이것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성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뭐 성실성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른 것들보다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은
이 전공에 관련된 교과들이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지대의 평가는 학생부의 같은 영역에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기계공학과에서 전공적합성을 평가를 할 때 이 학생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고 물리 공부를 어떻게 했고 기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질적인 평가가 전공적합성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하고 그 고등학교 현직 교사님들한테 뭐 약 한 뭐 200명, 400명 이 정도 되는 그 입학사정관하고 현직 교사 선생님들한테 교과 세특에서 이 영역들 중에 뭐를 가장 많이 평가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뭐 흥미롭게도 답이 다르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평가를 하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가장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는 거는 어떤 만약에 의대를 가정을 해볼게요. 의대를 가정을 하면 의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초의학이라든가 생리학 이런 것들은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학업 역량이 아니고 당연히 전공적 합성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작 의대 입학 사정관님들은 전공적 합성을 어디서 찾냐면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의학에 관련된 고교 교과 과목의 공부의 깊이가 어떠냐에서 전공적 합성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 세특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좀 시각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생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합격자들은 이 모든 게 다 완벽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생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대학은 물론 다 완벽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어떤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보다 지적 탐구 역량에서 전공적 합성에 이어지는 부분의 스토리가 훌륭해서 선발되는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업 역량 중에서도 어떤 과목들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또 나머지 과목들은 좀 평범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준하는 학업 역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이런 평가 기준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은 뭔가 이거를 결정을 해서 제출 서류에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평가 기준이잖아요. 그 평가 기준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라든가 입학 가이드 뭐 이런 형태의 문서들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6개 대학이라고 해서 그 연세대, 뭐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요런 학교들 6대학이 우리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서류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2018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뭐 요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6개 대학들이 6개 주요 대학이 만들었고 또 이제 다른 대학의 평가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요 평가 기준들을 이해를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뭐 평가하는구나 요거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 합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이라는 건 자, 요렇게 갈라놓고 봤을 때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은 내가 지원하는 순간 그 전공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은 평가하는 분야가 다 비슷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지원했어요. 학업 역량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 평가가 될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순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근데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부분들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인성에서 공동체 정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발휘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 리더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나눔과 배려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인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인성이 다 훌륭한 지원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인성 평가하는 부분 중에 나는 최소한 어떤 부분을 나의 스토리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발전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잠재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싫은데도 참고 계속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발전 가능성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오는 그런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형화되기가 힘든 평가 영역이고요. 근데 전공적 합성하고 학업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고교 교과 과정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당연히 맨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전공과 관련된 교과는 여기서도 평가하지만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쪽에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라고 돼 있죠. 같은 거 평가 2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내가 그 전공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 전공에서 중요하게 보는 교과는 가중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입학사정관들한테 뭐 452명한테 물어봐서 나온 결과예요. 자, 이 평가 요소들을 주고요. 여기서 점수를 주게 만든 거예요. 6점이면 제일 중요하고 1점이면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에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는 대학에서 가장 이제 궁금한 거, 내신 몇 등급이면 갈 수 있나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지금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게 뭐냐면 입학자들의 평균 내신 평균 내신, 그리고 70%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발표하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부 전교과 성적, 내신 수준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중간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자, 자기소개서가 학생부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소개서 평가 내용보다 학생부 평가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면접의 내용은 왜 중요할까요? 예, 서류에는 이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성평가를 심도 있게 하려면 입학사정관들은 면접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선호한다라고 해서 면접을 무한히 늘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입학사정관의 인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이 평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교과 활동,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과 외 활동이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독서 활동, 그 학생부의 8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요거 제외한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천서 내용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보기는 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없어졌고요. 고교 프로파일, 이거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 보지 말라고 해서 못 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이제 들어간대. 되게 의외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을 점수화해서 반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잖아요. 평균 내니까 이제 이런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활동은 뭔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미가 있다, 정성평가했을 때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원자가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평가가 가능한 활동이 의미 있는 건데, 이게 평가가 불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부를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뭔가 많이 적었어요. 요즘에 글자 수를 예전에 비하면 학생부가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쓰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불성실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많이 쓰는데, 자, 평가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맨 첫 번째가 지원자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무슨 그 학생부에 어떤 문장 하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주어가 학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학생이 한 게 아니라 금연교육 강사가 한 거죠.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면 그거는 학생이 한 활동이 아니라 선생님이 한 거고, 그 활동의 평가는 교사를 평가하는 거지 이 학생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개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재 신뢰성이 낮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학생이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했던 활동이 뒤에 가서는 아무 맥락 없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던가 이렇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학생부들이 의외로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에는 이렇게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가 막 쭉 적혀 있는데 그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라고 하면서 자소서에 쓴 내용은 학생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봉사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활동이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다. 부풀려서 적혀진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연계활동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었는데 학생부를 좀 검토를 해달래요. 자사고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생명과학 관련 뭐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1학년 과학 부분이라든가 공통과학이잖아요. 그리고 2학년은 이제 생명과학 1을 들었고 1학년 때 공통과학을 들으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은 뭐였냐면 비행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 관심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생명과학 1을 이수를 하는데 세특에 적혀진 내용은 그렇게 생명과학이 재밌어서 공부한 흔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대신에 물리 과목은 좀 뭔가 학생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발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것들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귀에 이명 현상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소논문을 써요. 진로 활동 쪽에 반영이 됐는데 전혀 뜬금없어요. 1, 2학년 동안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조차 없다가 뭐 이런 이명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명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가 다른 학생들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맥락이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맥락이 없죠. 그리고 이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서 활동이라든가 관련된 도서들을 읽은 것들이 이게 횡적 연계라고 하는데 다른 영역의 활동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리고 경시대회가 물리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는 수상 활동이 있는데 또 보면 생명과학 쪽에는 뭐 그렇게 교내 대회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뢰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때 한번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활동으로 치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학생부를 보고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던 게 아버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셨니요? 어떻게 알기는요. 써 있잖아요. 학생부에. 예, 왜냐하면 이걸 학생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학생한테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이 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활동 참여 뭐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건데요. 이거는 진짜 했을 경우도 있어요. 활동 참여 되게 열심히 했고요. 뭐 이제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 활동을 하려고 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밤도 새우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활동에 참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형 활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부인데 축제 때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뭐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하고 연관이 돼서 뭘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활동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경영학과 관심 있는 학생들 뭐 모의 주식 뭐 투자 뭐 활동 같은 걸 해봤다? 예, 그게 경제 활동이라든가 경영학에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서 학업적 성취를 이룬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활동 자체를 잘못 선택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교내 활동에 필요한 학업 역량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무 생명과학에 관련해서 아무 공부를 한 흔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내 활동이 그런 생명과학에 관련된 논문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 그 교사의 평가가 이 학생 공부를 잘한다라고 써줬어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선생님은 얼마나 잘해야 잘한다고 써주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죠.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가 근거를 학생부에서 찾아요. 근데 평가 근거는 없이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빨리 읽을 수 있고 잘합니다 라고 써주면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야. 다른 학생들은 쉽게 못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학생이 한 노력은 뭐야, 이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평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학생이 한 거를 쓰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학생부에 내가 한 것들이 많이 써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던 학교에서 한 게 많이 써 있는지 그걸 봐서 나에 관한 기록이 많으면 잘 써진 학생부고요. 안 그러면 잘 못 쓴 학생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뭐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걸로 지원자, 이 학생부의 주인을 평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고요. 자, 지금 뭐 응거울 반응이고요. 실험 결과 도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깨달았고 공부 습관을 가졌고 부기장을 맡았다. 축제 부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아리 활동을 한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 과목들을 어느 정도로 공부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실험 제목들만 있고 뭐 했다만 있고 체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기록을 하게 되면 게다가 또 뭐냐면 이 실험에서 이 학생이 주도한 거가 뭔지, 이 학생이 해결한 거가 뭔지 학생의 기여를 몰라요. 그럼 과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써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뭐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수학적 내용들을 친구들과 함께 실험했다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수학적 내용도 모르겠고요. 이게 정성평가의 근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뎁스가 있는 건가. 그리고 실험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실험을 한 게 지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험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몬티올 딜레마, 마법 안경, 우크라이나 꽃전 카드를 이용한 등등등 요거를 봤을 때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닐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주제들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동아리 활동의 기록은 이 학생은 실제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으나 이 기재로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는 기재가 되는 거죠. 이 학생 경희대 한의대 갔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못 갔죠. 다른 전형으로 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과 비슷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 학생부가 유리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K무크를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 계획을 잡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좋아요. 자, 이거 서라벌고인데요. 이쪽 동네. 혹시 서라벌고 다니시는 학생? 없네요. 과학 토론반에서 이제 활동의 목표는 뭐냐면 뭐 T형 공부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T형 공부가 뭐냐면 그 공부의 범위가 넓게 그리고 깊이가 깊게 그러면 이렇게 T자가 되죠. 그래서 T형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하는데 K무크 강의를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활동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보시고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지 안 될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활동 계획서를 낸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전공 지식 확정을 위해서 수강 및 요약 정리를 하고 연결점을 찾는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대요. 6월 30일 이후에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조 안에 동아리 활동을 일주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해도 중간에 6평 있죠? 그리고 이제 6월 30일 정도 되면 가까워지면 기말고사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면 2번 이상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세부 활동 계획은 뭐 강의 선택을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활동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 시간 안에 K무크 강의를 듣고, K무크 강의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 온라인에 오픈하시는 강의인데 비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 전공 강의예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전공 교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체 신비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통 한 강좌가 대학 강좌 기준으로 설계가 되니까 한 15주차, 그 중에 2주차 정도가 중간 기말이니까 실제 강의는 한 13개 정도? 그러면 한 강의가 대략 1시간 정도니까 강의 듣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3시간 정도인데, 자, 이 K무크가 좋은 게 뭐냐면 강의 계획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강의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듣기 전에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모두 다 들어야지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에 강의를 들어야 되면 앞에서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자형 공부를 하는데 되게 좋은 소재인데 이 계획 자체가 거의 실현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토론한다라고 했잖아요. 지식의 연결점을. 토론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갔고 토론이 될 정도면 사실 이거를 안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 동아리 활동을 안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면 이걸 할 수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K무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제를 정해놓고 나서 이 주제를 의미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생리학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약대를 가고 싶어요. 생화학, 생리학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과학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런 활동들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의미 있는 질문들이 나오고, 이 다음에 뭐 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학생부에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무크 강의를 요약해서 써요. 똑같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봐 라고 해서 발표 수업을 시키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찾아서 자료로 PT 만들고 자료를 요약해서 쓰잖아요. 그건 국어 능력이지 과학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좀 볼까요? 뭐 스팀이래요. 그러면 뭐 4차 산업에 관련됐을 수도 있고 과학 부분에 관련이 됐겠네요. 수학이나. 그래서 일단은 뭐 했냐면 1년 동안 대기환경과 지류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뭐 연구 결과를 뭐 출품도 했고 뭐 상도 탔고 했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1학년의 동아리 활동이니까 아, 이거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예요. 자, 1학년 때 저거를 했잖아요. 근데 저게 끝난 게 아니라 2학년 때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염물질이 지유류에 축적된다라는 걸 공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해서 알게 된 걸 가지고 뭐를 해본 거냐면, 이거 지유류 성분 분석하면 지유류는 대기하고 호흡을 하고 사는, 대사를 하는 생명체니까 대기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기 환경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유류, 이끼거든요. 이끼를 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생각이잖아요. 그냥 가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그런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거를 하다가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대기 중 물질에 관한, 흡수에 관한 논문을 찾아서 읽었대요. 궁금증이 적으니까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오염 정보를 찾아보고 정보를 수집했대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니까, 해보고 나온 결과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분석을 하고, 수치와 관련한 가설을 세워보고, 분석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석 결과로부터 가설 세워보고 자료를 분석했대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본인이 예상했던 활동하고 뭔가 다르대요. 그래서 실험이란 게 변수가 항상 있으니까 사전에 실험을 설계할 때 이 변수가 생긴다,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실험을 설계해야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대요. 자, 요거는 뭔지 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면접 때. 뭘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니?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빨간 줄 친 부분들이라든가, 자, 1학년 때 선행 뭐 활동이 있죠.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활동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거가 이제 연장이 돼서 어떤 생각을 해서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활동의 주체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 전체가 전교생한테 야, 너 이기에 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활동의 주체가 학생이에요. 학생이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재를 읽으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봤고, 그래서 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고, 아, 이 학생은 다음에 어떤 거를 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활동의 사정과 사후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 이 학생의 생명과학을 공부한 수준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의미가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3학년 때예요. 이제 이끼 연구는 끝난 것 같아요. 자, 물에 띄운 물체가 끌어당겨지는 힘,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결론을 졌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게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 요거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를 한 거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좀 수압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면 장력이 있으니까 수면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설명을 해본 거고, 그래서 실험에서 확인해 본 거는 샤프심 물에 띄우는 거 이런 거고, 예.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연구하는 적극성이 이걸 보고 교사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교사의 평가잖아요. 적극성이 있다. 섬세하고 탐구심이 강하다. 교사의 평가잖아요. 이 위에 학생이 뭐 했는지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이 교사의 평가를 가지고 지원자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교사의 평가가 있는데 아, 이걸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입학사정관이 봐도 그러네. 라고 평가가 되면 의미가 있는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연관이 내가 그 학생이 뭐를 했느냐 이거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리 법칙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을 지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학생 기록부를 기재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만 써요. 앞에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한 건데 이거를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고 주어가 지원자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주어가 지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뭐 했냐. 차라리 이거는 없어도 이거만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활동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공부했겠네. 자, 그 세트 관리할 때 주요 교과 위주로 이렇게 세트 관리하는 게 거의 학생들은, 왜냐하면 중간고사도 나는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교과가 국영수, 사과 요런 과목들일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의 세특을 신경 안 쓰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학생이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이런 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역사학과라든가 동양유학학과, 한의학과. 여기에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한자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 한자에 친숙한 정도가 학업 역량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방면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한문은 나한테 국영수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과목인 거예요. 주요 교과인 거예요. 전공적 합성을 아까 교과 세특에서 보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입학사정관님들이. 예, 한문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경을 잘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기술과정, 이제 의상 디자인, 생활과학, 뭐 이런 분야들. 기술과정 말고는 교과에서 이거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교과목 자체가. 자, 정보, 네, 컴퓨터공학, 뭐 인공지능, 스마트 산업. 근데 정보교과 시간에 보면 정보교사가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정보 시간에 뭐 4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뭐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수업 내용들을 요약해 놓고 정작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동아리를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따로 막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보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든가 정보 선생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든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든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 정보 과목의 세특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사학과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공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학과들 이외에도 역사에 대한 관념이 중요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제2외국어, 예, 국가, 지역학, 뭐 언어, 통번역, 뭐 이런 학과들은 제2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제2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그 외고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성적이 입학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전공들에서 수시 입학 결과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예비고3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험생이면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런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준비하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8월 31일 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8월 31일 날 학생부 기재가 완료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의 학생부 기록을 8월 달에 그 개학해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담임교사하고 어떻게 상담해서 어떻게 기재를 해야겠다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2학기에 학교에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방학하기 전에 몇 주간의 아주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상담교사, 그때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는 어떤 교감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2학년 때까지 이렇게 해왔고 아쉬운 게 뭔데 3학년 때는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라든가 여름방학 때 어디까지 해보려고 합니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미리 교사한테 인지를 시켜놔야 개학하고 2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학기에 학교에 돌아가면 나만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전교생이 상담을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그때는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뭐 조언을 받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자, 이 기말고사 끝나고도 되게 바빠요.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대략의 이제 어떤 추천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기다려서 뭐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2학년 때까지 해왔던 것 중에 누락된 부분들을 3학년 때 반영시켜서 쓸 수 있는 거는 뭐냐? 쓸 수는 있는데 가치가 없는 것들은 빼야겠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나는 무조건 이 생기부가 좋게 보이도록 만들겠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거 생기부 하다가 이제 다른 전형들은 준비할 시간을 거의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시를 좀 힘들게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그 구평 성적이 나오고 나서 거의 바로 수시 지원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사전에 면접 있는 학교들, 논술 있는 학교들 가서 이제 10월 달에 이건 볼 거고요.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끝나고 이렇게 입시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때까지 최소한 수능 정도까지의 타임 스케줄이 나오고 학생부 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 지원 스토리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한해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결정하는 게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퀄리티도 결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성적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쳐요. 이 여름방학 때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수능하고 밸런스를 잃게 되면 상당히 입시에서 고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고려대 그 입시 결과 발표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뭐 좀 더 낮은 뭐 경기권 뭐 아니면 서울 인서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지금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재관리를 하는 방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한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대학들에서 이제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종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입학 결과를 보실 때는 입학 결과에서 나오는 숫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정시로 대략 작년에 786명에서 937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수시로 선발을 했었죠. 전형 경쟁률이 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일반 전형 보면 대략 뭐 한 정원이 이제 1200명인데 한 10대 1 정도가 조금 넘는 그런 경쟁률이 나왔고, 학교 추천 전형은 대략 한 7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의 인문계열 학생들의 통계인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비율들이 좀 낮게 나오죠. 수능 최저가 뭐 대략 한 60% 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형 자체가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도 그렇고요, 학업 우수형도 그렇고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면 학교에서 추천받을 정도로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60% 정도밖에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평균 한 8대 1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5대 1 정도가 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적용을 하면. 면접 응시는 이제 뭐 거의 다 했고요. 추천 전형이니까 당연히 실질 경쟁률이 나왔겠죠. 면접 응시가 이제 이거 자연계인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되게 그 의과대학의 수능 충족률이 상당히 크게 움직입니다. 이게 51.5%면 굉장히 많이 맞춘 겁니다. 이때 이제 왜 그랬느냐? 영어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수능 최저 맞추기가 그래도 쉬웠던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맞췄는데,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30%밖에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수능 시험 자체가 어렵게 나오면. 2019 수능이 그랬었죠.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37%? 예, 그 정도 이제 충족률이 나왔었죠. 거의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영향을 받는데, 자,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인문계열의 수능 충족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수준이 올라갈까? 아니면 올해 더 떨어질까?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등급 정도가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슷한 경우라면. 자, 그러면 이거가 더 떨어지겠죠. 수능 충족률이. 그럼 실질 경쟁률은 이것만 통과하면 붙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어떤 전형이 되기 쉽냐면 수능 최저로 붙고 떨어지는 전형에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네. 자, 그리고 자연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 충족률이,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충원율인데요. 충원율이 높은 데를 일단 좀 보면 사범대가 충원율이 엄청 높네요. 자, 그리고 전경대학 높고요. 그 다음이 미디어 학부. 대부분 좀 그 고대 사대 같은 경우가 약간 예외기는 한데, 대부분 이 충족률이 높은 학과들은 어떤 거냐면 인기학과예요. 수시에서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고 싶은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상위 학과에 붙을 수 있어야 충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원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인기 학과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국제학부 같은 경우 되게 낮은데, 낮은 이유가 이제 그 연세대 국제형이라는 게 있죠. 그 선호하는 어떤 그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히 그 국제학부로 여기보다 이제 더 좋은 학교를 가기가 힘든 케이스가, 왜냐하면 서울대에 요 계열로 갈 수 있는 학과가
따로 그렇게 정원이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충원율이 낮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과대학하고 지금 이제 정보대학, 여기가 이제 컴퓨터공학과예요. 여기가 대표적인 자연계 그 상위권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과대학보다는 물론 이제 공과대학이 좀 더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과대학 자체의 충원율이 높고 뭐 공과대학이 낮은 거, 저게 이제 매년 저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두 단과대학이 좀 충원율이 꽤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간호대학은 항상 낮아요. 그 충원율이 붙으면 거의 고대 간호학과보다 더 좋은 간호학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충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요. 스마트 보안학과 이게 사이버 국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명도 다른 학교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합격 수준인데요. 제가 여기 1등급 라인을 노란 걸로 표시를 해드렸고, 2등급, 2.8등급 정도 이내. 아까 제가 요게 이제 교과 전형이기는 한데,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준하는 정성평가가 20%가 반영이 된 전형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지가 어떤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서류 정성평가에 의해서 내신이 좀 낮은데 붙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은 좀 낮지만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거나 서류 정성 평가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여기까지 붙는 학생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의 그 합격자 평균 내신이 여기 가운데 라인에 나오는데요. 한 1.5 근방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가 세팅을 해놓은 그 수능 최저라든가 그 서류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내신으로 극복이 가능한 정도가 지금 우리 생각보다는 좀 한 2.5등급 여기 정도인데, 이 안쪽에 들어오는 학생이면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신이 더 떨어져도 올해는 가능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작년보다 올해 맞출 수 있는 학생 자체가 적어졌어요. 인문계열이. 그러면 내신이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한 2.5 정도 안쪽에 학생들은 그 서류 정성 평가라든가, 일단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서류 평가 준비가 좀 돼 있다 싶은 학생들은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추천 여부가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인문계열은 이게 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에서도 불리해요. 그 숫자가 비슷한 학교라면 수학 등급 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신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자의 그 70% 부분들인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심지어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한문학과 이런 데는 뭐 2등급이 그 70% 컷이니까 저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도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능 최저하고 서류 정성 평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인데요. 자연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학교 추천 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2.8등급 레인지 안쪽에서는 합격자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학과에 따라서 이런 정보대학이라든가 의과대학이라든가 여기는 다른 부분들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내신도 잘 관리된 학생들이 충분히 많은 거죠. 충분히 많은 거고, 이제 다른 쪽들은 정원을 이제 다 뽑다 보면 내신이 좀 더 낮은 학생들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사실은 요거보다 좀 더 일찍 레인지가 더 짧게 나오는 편인데, 약간씩 이게 고려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학교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라인이라든가 커트 레인지가 약간씩 내려가요. 한 해마다 뭐 0.05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재학생 수가 줄잖아요.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똑같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 구간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70% 수준이고요. 자,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예,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붙어요. 자, 특목고랑 자사고가 거의 붙지 못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교과 전형이잖아요. 일단 특목고 자사고에서 이 70% 커트라인 자체가 만만한 내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내신이 되는 애들은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위에 학교들을 동시에 붙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자, 재수생과 졸업 예정자의 뭐 차이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일반 전형인데 추천 전형에 비해서 이제 경쟁률은 좀 높은 편이고요. 여기 최저 충족률이 여기 58%인데 학업부 수용은 수능 최저가 훨씬 높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학생들은 추천받아서 지원했는데 60% 맞췄고 이 학생들은 추천받지 못한 학생들인데 비슷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내가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 최저 충족률은 크게 변화 없이 올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인문계열인데요. 면접 학업부 수용의 면접 응시율이 거의 뭐 8, 9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 충족률이 아까 그 좀 학과마다 높낮이가 있는데 평균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은 미디어 학부라든가 뭐 자전이라든가 이런 학부들이 좀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요런 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한 70% 가까이 되잖아요. 자, 국제학부는 상당히 낮죠. 자, 여기에 비율이 이 국제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하지 않는 자사고나 외고 이런 학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성향도 이제 그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보다는 학업 활동 다양하게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지금 의과대학 같은 경우가 61%나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는 거의 재학생의 비율이 높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재수생도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 그래서 수능 충족률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는 의과대학은 아까 그 추천 전형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충원율 뭐 역시 전경대학하고 미디어 뭐 이렇게 인기 학과 위주로 충원율이 높게 나오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자연계열 충원율도 나오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충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게 좀 이례적이죠. 작년에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수시 2월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의대가 충원이 많이 된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 요게 이제 인문계열인데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내신 구간이 4등급대가 넘어간다라는 걸 사실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넓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뒤에 꼬리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려대학교가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거나 이랬다라기보다는 여기에 그 끝자락에 3등급대, 4등급대 정도에서 내신이 그 내신을 가지고 붙었을 만한 학생들이 지금 조건에서는 내신이 이 정도로 이제 밀려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이 좋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을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한 2등급대 초반 정도에서 초중반 정도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대 부분하고 아까 이제 교과 전형 그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한 1.3, 1.4 요 정도에서 이제 레인지가 나왔으면 여기는 이제 2등급 넘는 학생도 붙기는 했는데 여기는 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꼬리 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일반고 학생들은 아닌 걸로 그렇게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보안학부인데요. 여기가 아까 그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그랬잖아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 이제 의대가 아닌 의대를 지망하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 지원하는 학과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왜 내신 좋은 학생들이 없을까요? 이게 대부분 저기 그 과고라든가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우수했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내신의 한계예요. 2등급 정도가 이거보다 더 좋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하고 비슷한 서류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합격생이 안 나오죠, 아예. 자, 학업 수형 이제 인문계열의 그 70% 합격 컷이고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냥 대충 보기에도 2등급 대에서 3등급 넘어가는 70% 컷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랑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아까 일반고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얘네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얘는 내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그냥 보조적인 평가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계속 설명드렸던 서류 평가를 가지고 우수하지 않냐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일반고는 살짝 지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합격 비율이 좀 적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신 평균 등급이라는 건 어쨌건 겉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지표잖아요. 그럼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그 서류 평가의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좀 그 합격률이 지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저조한데 이건 그렇게 뭐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도 서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구나, 내가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를 뭐가 메꿨냐, 외고국제고랑 자사고가 메꿨는데 이 외고국제고가 늘어난 부분은 어떤 전형 부분들, 그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과고영재고는 그냥 워낙 숫자 자체가 적어요. 지원하면 그냥 거의 다 붙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수생이냐 아니냐, 이게 거의 뭐 정상적입니다. 재수생들은 사실 재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은 수시 전형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약간 불리해요.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그때 그 해에 나오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학생부를 만들고 지원 스토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수생들은 거의 좀 그럴 기회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3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 페이스 그대로 학생부 기록을 마무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학생이 적어요. 근데 이제 이게 3학년의 기록이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그렇게 유리할 바는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수생보다는 좀 재학생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또 다른 계열적 합평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얘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밖으로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분류는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입학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충원율이 무지 높습니다. 지금 뭐 경영대학, 문과대학 뭐 등등등 해서 충원율이 거의 지금 뭐 200%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도 상당히 높은데 당연히 뭐 그 의대, 뭐 간호대 이런 쪽들은 충원율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더 상위 학과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고요. 자, 합격 레인지를 보면 지금 거의 한 5등급 레인지 정도 가나요? 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방금 봤던 학업 우수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이 레인지가 비슷하죠. 자, 근데 여기에 붙은 학생들하고 아까 거기 학업 우수형에 붙은 학생들하고는
학생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얘네는 이 내신 구간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세특의 질적인 평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 거, 그 전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전 과목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가 관리가 돼 있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 평균 내신도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자, 요거 자연계인데요. 자연계도 상당히 크죠. 심지어는 맨 위에 뭐 6등급까지 표시될 정도로 넓은 레인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항상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레인지가 커요. 왜 그러냐면 과고 영재고가 국제고나 외고에 비해서 내신이 더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계열적 합평의 교과 등급, 평균 등급들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건 특기자 전형이에요. 얘는 학생부를 우선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우수하냐 평가한 게 아니라 특기 역량이 우수한가를 평가한 거예요. 영어 얼마나 잘하냐 이거 평가한 거거든요. 그럼 내신이 당연히 의미가 별로 없어야 되는 거니까 내신 등급이 낮을 수 있고 합격하는 애들의 내신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큰 전형이겠죠. 얘는. 근데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근데 70% 합격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기자랑. 실제로 붙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더라도 특기자로 붙는 학생들의 학생부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우수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계열적 합평을 수능 최저가 학업우 수형의 수능 최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열적 합평을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준하는 그 전공적 합성의 특기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서류에 있나 이거부터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계열적 합평 자연계열인데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특기자가 3.24, 3.93 요 정도 컷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 바이오 의공학부 4.92 이게 70% 커트라인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나오죠. 계열적 합평이. 자, 지원 비율 한번 볼까요? 예, 굉장히 많죠. 과고 영재고가 거의 합격자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만든 전형 자체가 아니에요. 자, 재수 이상하고 이제 졸업 예정자. 재수 이상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데 당연히 이 정도 우수한 학생들은 이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미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를 수시해서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수 이상의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 고려대학교 그 전형들 입학 결과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겠고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구나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의 입학 결과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막 그 모집 요강들이 결정이 되고 입학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발표들이 정리가 되고 취합이 되는 대로 또 이제 필요한 소식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